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 부대표입니다. 삼성 KPMG ACI는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가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치는 주요한 회계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 법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연결 범위 판단과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상, 종속기업 자금 부정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IM 사본부 김성배 전무와 품질관리실 이지원 상무를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조부문 감사본부의 김성배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품질관리실에서 IFRS 회계, 지리외신과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원 상무라고 합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상무님, 오늘은 지배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고객들을 만나보면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될 때 연결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회계 이슈가 제기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문님 고객사 많이 만나보시면서 지배력에 대한 이슈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나요? 제가 실무에서 다룬 지배력에 대한 이슈들 중에서는 먼저 회사가 상장사의 50% 미만을 투자를 할 때 연결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펀드에 투자할 때 연결 대상인지 아닌지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요. 회사가 상장사를 종속기업으로 투자할 때 많은 경우에 50%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결 대상에 포함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연결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먼저 상장사가 과반 미만 투자를 했을 때 지배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말씀 나눠볼까요? 네, 전문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 그리고 변동이익의 노출, 이 두 가지의 연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상장사에 대해서 과반 미만 지분을 가지면 사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인 힘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준서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력 또는 디펙토 컨트롤을 평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펙토 컨트롤이란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과반 미만의 의결권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액 주주들이 많고 주주총회에 잘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주주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50% 미만이지만 실제 주총에서 출석 주주 중에 많은 경우에 소액 주주들은 잘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결하는 지분율은 5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50% 미만을 명목상 지분율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총에 참석했을 때 50%를 초과한다면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가 Y사라는 회사에 40% 지분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계속 과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Y사를 연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Y사가 A사 외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서 10%, 5%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만 모아도 회사가 가진 지분을 넘을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엔 저희가 지배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무님 담당하시는 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결의 정도 할 때는 사실 소액 주주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이사 해임이나 중요한 사업의 처분이나 이런 특별 결의 사항이나 굉장히 쟁점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최대 주주에 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소액 주주들의 결집에서 실제로 과거
보통 결의 주총 양상과는 다르게 최대 주주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최대 주주가 항상 지배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신 Y사 케이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지배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주들이 더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력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경우를 보면 과거의 주주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니 지배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또 50%를 얼마나 넘겼는지, 다른 주주들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었는지, 그 사이에 다른 주주들 분포가 중요하게 바뀐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 연결 대상이 되려면 최대 주주로서 가진 지분이 충분히 많아서 다른 주주들이 결집해서 최대 주주가 하려는 의사결정보다 이런 거를 방해하는데 좀 제약이 있어야 되고, 둘째,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과반을 넘는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상이 과거 주주총회 경험이나 이런 걸로 입증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많이 보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대 주주를 제외한 소수 주주나 다른 기관 투자자, 다른 주주들이 몇 명이 모여야 어렵다고 보는지, 그리고 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성향을 한 몇 년 정도 관찰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가 의결권 지분 보유한 게 동일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과반을 넘겼다라고 해도 60%를 보유하는 경우랑 90%를 행사한 경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그 고려 사항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말씀하신 여러 판단 지표들 이것들을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그래서 이게 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걸 판단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지배력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를 잘 문서화해 두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평가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회사가 처음에 지분을 출자할 때는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주주총회 경험이 쌓이면서 이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안 오는구나. 그래서 지배력이 있다는 확신을 뒤늦게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주주 분포나 아니면 다른 주주들의 참석 성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배력을 재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회사의 지분율은 변동은 없더라도 다른 주주, 최대 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재판단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상무님, 이제까지 상장사가 50% 미만의 상장사를 투자했을 때 이 경우에 연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시 고려사항은 어떤가요? 최근 회사들을 보면 PE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운용사를 직접 종속기업으로 두고 투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GP, LP 누가 연결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지배력을 요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펀드는 투자자들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GP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부르는 GP가 펀드의 운용 의사 결정을 하도록 법에서 정했죠. 그래서 GP가 의사 결정을 지시하지만 꼭 이 GP가 펀드를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펀드 지배력에서 고려해야 될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구조의 펀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X라는 펀드가 있고 GP는 이 X펀드의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투자자인 LP들은 GP가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GP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 보수도 받고 성과 보수도 받고 또 이 경우에는 1%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이 있고 또 변동이익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준서에서는 이 GP는 펀드에서 투자자들에게 힘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지배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기준서에서 대리인이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지분율이 낮기 때문인가요? GP가 대리인인지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과 보수와 지분까지 포함해도 자기의 이익을 바꾸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상황에서 지분 투자가 1%가 아니라 20%였다. 그러면 기준서에서는 이 GP는 자기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배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1%는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리고 20%는 어느 정도 노출돼 있어서 자기를 위해 의사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10%나 1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또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본 사례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그룹사 내에 GP가 있고 그룹의 투자 지분율이 20%가 넘으면 지배력이 있다라고 본다거나 그룹사의 변동이익 노출, 성과 보수를 포함한 변동이익 노출이 30%를 초과하면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 그룹사들이 수립하고 하고 있군요. 사실 이런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정책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 정책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판단과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무님, GP가 아닌 LP들도 펀드를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특히 단독 LP인 경우에는 기준서상 연결해야 된다고 가이드를 주고 있고 사실 LP는 운용 지시를 하는 힘이 계약상, 약정상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 단독 LP는 어떻게 지배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단독 LP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맞고요. 그 외에도 사실 LP가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물론 있습니다. LP가 계약적 혹은 법적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배력이 있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법적인 문제하고 기준서에서 말하는 힘을 위임한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 LP의 경우에는 GP가 운용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GP는 그 힘을 그 투자자, 단독 투자자인 LP한테서 받았다라고 보는 게 기준서의 개념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네, 어렵네요. 사실 법적 형식은 GP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뒤에서 어떻게 보면 LP가 실제로 투자 리스크를 지고 하기 때문에 LP가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변동이익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무님, 지금까지 연결 범위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연결 범위가 결정되면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하고 관련해서 또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요? 네, 상무님. 금융감독원에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해서 23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이지만 촉박하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24년에 그 준비를 해서 25년부터 그 적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보고 기준에도 변경이 있었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와 운용은 기준의 모범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제정을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자와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점에 대한 시정 계획과 특히 자금 관련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도록 한 게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신외관법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인증 수준을 강화를 했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자금 관리 횡령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부정 관련한 대응 통제에 대해서는 예외 관리라는 측면에서 내부회계 관리자는 자금 부정 내부 통제 평가 결과를 운영 실태 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과 자금 관련 부정 내부 통제에 대해서 소통한 내역을 이사회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 감사인 또 이렇기 때문에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에 임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기존에 또 자금 관리는 내부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횡령 사건들이 많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 기사화된 횡령 사고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또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금 부정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무엇인가요? 네, 과거 이제 자금 관련 부정 사건들의 그 사례에서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금 관련한 업무 분장이 미비하고 자금 관련한 집행과 이런 검토와 승인이 부족하고 또 자금 거래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 그리고 주기적인 시제 관리 등 모니터링 절차가 부재하고 주기적인 업무 순환 담당자를 교체하는 그런 관련한 통제가 좀 부족한 게 횡령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5가지 위험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응되는 통제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그 통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회사마다 속한 산업이 다르고 조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 통제도 좀 다르게 설계가 됩니다. 근데 자금 관련해서는 은행과 거래를 하고 이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슷한 통제 유형을 갖는 게 좀 특성입니다. 그 아까 5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리스크에 대응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금 업무 분장이 첫 번째인데요. 그 모든 자금 거래에서 집행하는 자 그리고 이를 승인하는 자가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자금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금 집행 시의 사전 검토 그리고 승인 절차입니다. 자금의 집행의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해서 정결 규정을 확립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제 요소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 OTP나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 권한이 배분된 사람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 통제를 하는 게 굉장한 중요한 통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인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런 통제 절차가 반드시 또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는 모니터링에 해당합니다. 주기적인 자금 일부, 시제 관리, 그리고 미사용 계좌가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거래가 일어나다 보면 거래처에서 계좌를 개설달라고 했는데 그 거래가 또 종료되면 그 미사용인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치되다 보면 회사 계좌이기 때문에 또 부적절한 자금이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니터링은 특히 사전 예방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서 자금 횡령을 하는 그 담당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리고 유인을 또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통제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담당자의 순환 제도인데요. 사실 많은 횡령 사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는 사실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고 난 뒤에 후임 담당자가 본이 이상하네 이러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적으로 여러 개 된다면 해주는 게 중요한 통제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통제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들도 동일한 통제 절차를 갖춰야겠죠? 네,
자금 관련한 내부 통제는 기본적으로 지배 기업의 내부 통제를 준용해서 설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많은 그룹사들이 있고 종속회사들이 또 많은 경우에 글로벌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에 제조 혹은 판매 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그 눈코입이 다 있다는 그 회사들하고 다르게 해외 제조 판매 법인 같은 경우는 기능주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최소한의 리소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업무 분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인장에게 많은 승인 권한과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서 집행되도록, 그리고 법인장이 많은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이런 주어지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장의 통제 무력화 위험에 대비해서 본사 차원에서 그룹 와이드 통제를 구축해서 법인장을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절차를 또 보안 통제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업무 분장이 잘 안 되는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죠? 종속기업도 뭐 큰 기업이 있고 또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 분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한 기업은 기업 전체 재무제표에서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대상에는 스코브 아웃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통제를 그 소규모 종속기업 자체단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리스크에 대응되는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많은 부분 실제로 그 여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직접 통제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래서 그거를 그룹 와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커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회사에서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승인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평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실 종속기업이 소규모다 하더라도 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감시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외에도 이 소규모 기업들이 그룹 와이드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 관련 통제, 또 종속기업의 자금 관련 내부 통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배력 판단에 대한 주요 이슈, 그리고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감사위원분들에게 강조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오늘 우리 연결 범위하고 그 자금 관련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경영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지배력 평가와 관련해서 종속회사의 연결 범위 판단을 위한 디펙트 컨트롤, 그리고 펀드의 연결 범위 판단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책에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정책에 따라 판단했는지 경영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로 종속회사마다 내부 통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특성에 맞게 내부 통제가 구축이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업무 분장이 좀 미흡한 경우에는 그룹 차원의 통제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있는지 경영진에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 받아서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배력 평가 그리고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시 고려사항, 자금 부정 위험 등에 대해서 감사위원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준 상무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강연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는 저희 삼정 KPMG의 온라인 교육 포털인 삼정 KPMG 아카데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정 KPMG가 제공하는 발간물과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하여 접속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